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지난해 입양된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 정인이의 사연, 여기에 전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후에 학대를 일삼은 양부모, 또 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 여기에 또 정인이를 외롭게 방치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서 또다시 반복되고만 한 이런 아동학대에 따른 비극에 모두가 함께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선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불거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문제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이었죠. 김창룡 네.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 네.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빕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국민 생명,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1차, 2차 신고가 있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동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가 모니터링 되도록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기에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 지원과 학대 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의 의심 사건에 대해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 알코올 중독과 피해 아동의 과거 진로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창룡 청장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네네.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정인이 사건 이미 많은 분들께서 방송이나 혹은 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뭐랄까요, 다시 좀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보자면 지금 사실 정인이가 2019년 6월생이에요. 그래서 생후 한 6, 7개월 정도 되는 2020년 1월에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입양된 첫 달부터 학대의 정황이 보이고 있었고, 그로부터 생후 271일 입양된 지 16개월 만에 10월 13일 날 우리한테 싸늘한 죽음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사실 이게 아동학대 치사로 지금 혐의로 되어 있지만 그 아동의 사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복부에 손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장기의 손상, 또한 이제 갈비뼈와 기타 뼈들이 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과연 아동학대 치사로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탐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작년 10월의 네네. 일이었습니다. 사망 당시에 이제 정인이의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네. 그 후에 이제 양모가 구속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또 경찰청장이 이렇게 대국민 사과까지 한 것이 이전에 경찰에 3차례나 이제 신고가 있었는데 양부모의 말만 듣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이 어딘가 하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에 대한 훈육의 방법으로 나의 아이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 부모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이렇게 사건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3번의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아이 몸에 멍이 발생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가 이 멍이 이상한데 왜 아이가 멍이 생겼지? 라고 해서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사실 그 부모들은, 양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좀 만지다 예. 보니까 멍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여기서 제가 마음 아팠던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이게 때려서 생긴 멍인지 마사지를 통해서 생긴 멍인지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당시에 경찰관이 다치거나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는데 예. 이건 결코 그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경찰관이 한 말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네. 드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6월 말 정도에 아이가 자동차 안에 90분 정도 있었다라고 시민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6월 29일 장렬하는 더웠죠. 태양이 일찌감치 더웠는데. 엄청나게 더운 시점에 아이가 자동차 안에 방임되어 있었다. 이것도 사실상 100% 아동학대인 거거든요. 그렇죠. 해외였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구류가 됐겠죠. 가시는 거잖아요. 괌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네네. 판사 출신과 예. 의사 출신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상태에서 경찰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지? 2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잠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과, 아이고. 그러면 30일 이후에 CCTV를 확인했다는데, 아니 증거 확보를 30일 후에 한다는 게 그게 아무리 봐도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사과가 나오게 된 대목인데요. 소아과 의사는 아동학대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그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사 종결, 이건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다라는 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왜 도대체 이러한 3번의 기회를 놓쳤느냐. 사실
세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라도 잡았다면 우리가 나중에 되짚어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경찰한테는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 사실 경찰의 제1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우리가 국가 공권력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찰이 그 아이의 16개월 되는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이거는 뭐 절대로 다르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천경찰서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의 신고 중에서 마지막 신고, 그러니까 이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한 20일 전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를 했었던,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이 정인이를 진료한 의사의 이제 인터뷰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당시 그 인터뷰 내용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9월 달에 너무 전신 상태는 늘어져 있었지만 이런 얘기가 15개월 아이한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었고요. 원장님 품에 이제 쭉 늘어져서 안겨 있었는데 제가 뭐 오랫동안 아이들을 많이 봐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어떤 어른들로 치면 자포자기랄까 그런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도 정인이를 그때 한두 달 안 보다가 그날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셨고요. 그 전에 보셨을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 전에 봤을 때 정인이의 모습과 한두 달 사이에 너무 게 뭐 잘 걷지도 못하고 15개월짜리 아이들이 사실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그렇죠. 쭉 늘어져서 뭐 걷지도 못하고 영양 상태는 너무 불량하고. 네, 이미 체념한 듯 축 늘어져 있었다라는 말이 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제 첫째가 정인이하고 불과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런 아기가 체념한 듯 축 늘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무튼 이렇게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최소한의 3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이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일단 1차, 2차 신고 당시에 담당자들한테 내려졌던 징계가 이제 주의하고 경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솜방망이 쳐버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서장까지 파면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청원이 국민청원이 현재 20만, 동의수가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실제로 파면까지 가능한 상황일까요? 어떨까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좀 앵커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듯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저는 뭐 앵커께서 촉 늘어진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다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 아이가 단 한 번도 우유 한 모금 먹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양부가 부르니까 양부한테는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나를 학대했는 그 양부지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저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은 대한민국 4천만, 5천만 국민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 경찰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징계 처분을 할 것이냐는 또 하나의 절차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청장이 양천경찰서장을 대기 발령시켰다는 의미는 양천경찰서장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만들어 놓은 징계 절차를 통해서 정말 엄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파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제가 뭐 경찰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적시 분리를 시키려면 이게 범죄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복지와 원호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 내가 훈육했는데 왜 자꾸 당신들이 국가 공권력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도느냐. 그러니까 이 경찰의 그 공권력 행사가 사실상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범죄 현장이었다면 전 분리했어야 한다. 그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서 그 당사자들의 정확한 증언을 듣고
그 정원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경고와 그다음에 뭐 견책 정도, 경고하고 주의 정도밖에 안 줬다는데요. 그 이후에 중징계들이 있습니다. 뭐 감봉도 있고 그다음에 정직도 있고 해임도 있고 파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 징계 절차를 열어놓고 이 사람들이 했는 행동에 대한 책임에 걸맞은 징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사실 저희가 원래 방송을 준비했었을 때에는 이런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과 내용에서 앞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왔다 보니까 좀 괜찮으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조금 전 경찰청장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 특히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직접 보고.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겠다. 그래서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겠다. 네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도 APO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아동학대 전문관. 예. 그래서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게 컨트롤 타워예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그런데 APO가 그 아동학대의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걸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건이 3번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앵커께서 이 원고를 받을 때 데스킹을 하시잖아요. 예. 위에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 내용이 맞는지. 그러면 APO에게 보고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3번이 있었으면 그 APO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게 아동학대 사건이 맞으니 제대로 우리가 한번 아이를 보호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금도 이걸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할지라도 경찰서장이 정말 아이의 보호를 위한 주인공의 시점에서 그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고 원오브댐 여러 가지 올라오는 사건 중에 하나로 판단한다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 경찰서장에게 보고된다고 해서 아이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의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거를 담당하는 경찰서장들께서 정말 나의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경찰청장이 되시면 우리 흔히 말해서 작은 무궁화 4개 예. 아니면 큰 무궁화 하나 그러면 경찰 안에서 한 500명 안에 들어가는 슈퍼 엘리트거든요. 그런 분들만 경찰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좀 나의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즉시 보고가 되면 사회적 약자 사건이 즉시 보고가 되면 정말 좀 그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이제 이어서 둘째와 셋째 내용을 살펴보면 1, 2차 신고에서 초기에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응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제 조기 발견하고 학대 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서로 발견 그리고 보호 지원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APO가 예. 그 아동학대 전문 관리관. 네네. 그럼 관리를 했으면 지금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정인이 사건 보면 첫 번째 나왔던 멍 이게 A라는 부서에게 배당되고 네. 두 번째 자동차 안에서의 방임 이게 B. 그다음 마지막 소아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C. 사실 관리가 됐으면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으면 지금 코로나 시기가 아무리 엄중해서 대면으로 못 본다 할지라도 2회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됐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리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시스템 안에 어떻게 사건을 담아 놓을 건지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관리를 정말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저도 이제 국무총정실의 아동정책조정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런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은 지금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장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이 세 번째 유기적 시스템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저희는 1차, 2차, 3차 신고라고 하지만은 당시에 경찰 입장에서는 각각이 새로운 1차, 1차, 1차. 별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팔링이 돼서 하나로 이렇게 더미가 만들어졌으면 이거 2번이네? 그러면 아동복지에 관계되는 여러 부처에서도 이미 정인이 대해서는 2번, 3번 이게 레코드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조금 더 들여다보자. 마지막 소아과 의사가 왔을 때 이미 2번 사건에 이게 징후가 있었네? 그럼 이 부모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럼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인을 보호하자라고 해서 적시 분리만 됐어도 그리고 예. 정인이가 그 당시에 바로 병원만 갔어도 사실 정인이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 천진난만한 웃음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사후 약방문이지만 결국 좀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건을 담당하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지금 뭐랄까요?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건 이미 지난해 일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게 이슈가 되고 나서야 사후 약방문으로 너무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이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캐리어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거 총리께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총리도 그래 사과하셨어요. 이거 계속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모든 정치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바뀐 것은 이 정인이 사건에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국회 공청회에 가서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아이에 대한 보호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는 그 아동에 대한 관심이고 또 하나는 그 아동에 대한 배려의 문제인데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왜 이렇게 국회에서 관심이 갑자기 식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투표권이 없어서 그래요. 6세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있어서 내 생명을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찍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속됐을 것인데 그게 지나가다 보면 표 있는 사람의 관심이 있는 법안만 통과되고 이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이 영역에 있어서의 법을 개정한다라고 하시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게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끝까지 이 아이가 보호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학대가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제대로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지금 제가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분노의 목소리 그리고 정인이를 향한 추모의 애도의 목소리 남겨주고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이군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현예린님께서 살인죄하고 아동학대 치사죄의 차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아동학대 치사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 이제 쟁점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인데 지금 일단 기소 자체는 양모는 아동학대 치사죄, 양부는 이걸 이제 방임한 예.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살인죄 적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예. 이건 살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살인죄의 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250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런데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죄만 빼면 그 법정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아동학대 치사로 가더라도 어차피 사람의 한 명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사형은 선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기냐 5년 이상 똑같으니까 그냥 아동학대 치사로 가고 안전하니까 치사로 가면 이게 과실로 입증하면 특별하게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으니까 아동학대 치사로 딱 가고 형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어떤 죄책을 묻겠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법정형이 똑같다고 해서 양형 기준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판사들이 바라보는 양형 기준에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높지만 아동학대 치사는 가장 중한형으로 가더라도 10년밖에 안 돼요. 그냥 기본 형량이 4년에서 7년밖에 안 되니까 치사인데도 아동학대 치사가 원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에서 30년인데 이게 경합 가중되면 45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전에도 분명히 우리 정인이를 때렸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습성의 발현, 두 가지 이상 범죄가 되면 그 5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45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냥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 그게 넘어가더라도 10년. 그게 경합 가중되더라도 15년.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무기도 선고 안 되는 그런 어떤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그냥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비슷하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사형이 집행 안 되는 나라고 선고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첫 번째 임무는 법률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형벌이 무엇이냐, 이 죄책에서 고의가 무엇이냐를 밝혀서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맞죠. 그게 검사가 해야 될 제1의 임무인데 편한 공소 유지라고 해서 아동학대 치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인인 경우에 복부에 지금 정인이와 똑같은 손상을 입었을 때 이미
검사도 살인죄로 기소했고 그다음 대법원에서도 살인죄로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정말 정인이에게 부모가 폭행을 통해서 신체 장기가 그렇게 손상이 되었다면 그건 100% 살인죄로 가야 되는 거죠. 어른에게 주먹으로 때려서 그런 상처가 나왔을 때도 살인이라면 아이라면. 1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때려서 장기 손상이 일어났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가 때려서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당연히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그러한 확정적으로 사람을 정말 죽여야지가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로 나아갔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서울 남부에 저도 이제 그 뭐 후배들이 좀 있어서 전화를 좀 해봤는데 뭐 지금 부검 결과서에 따라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부검의 검토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외력에 의해서 그 장기가 손상됐다면 우리 또 형사법에는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어요. 주의적 청구. 그러니까 주의적으로 A가 인정되면 그걸로 끝나고 이게 인정 안 되면 다른 죄로 판단할 수 있는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가 있으니까 주의적 청구로 살인죄, 예비적 청구로 아동학대치사 이렇게 가면 살인죄가 인정 안 된다 할지라도 아동치사라는 거는 분명히 확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된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살피고 전례를 좀 살펴서 16개월 아이가 하루하루 얼마만큼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아이가 아까 축 늘어져 있을 때 아이 된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웠을 것이고 공포에 휩싸여 있을 것인데 그 아이의 시각을 보면 저는 아이 골절이 하나 일어났을 때마다 아이는 죽음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발 부모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에서 아이가 느꼈을 그 공포를 생각하고 우리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죄명을 좀 부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혹시 아동학대 사례에 살인죄가 적용이 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뭐 2013년부터 이미 이제 그 살인죄가 적용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 다 아시겠지만 의붓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가 있었는데요. 그 울산 계모가 아이를 때려서 그 아이의 뭐 갈비뼈, 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손상이 나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보통은 정말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고 때렸을까라는 의구심을 판사나 법원이 검찰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가족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한 양육을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머니나 그다음에 같이 사는 그 식구들이 말려줬는데 지금은 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잘못된 훈육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훈육을 교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훈육의 방법에 의해서 더 이상 훈육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 아까 소유물이라고 했죠. 네네.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걸구창스러운 생각을 해서 그냥 아이를 방임하거나 버리거나 살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래에 가지고 있던 부모가 아이를 살인할 것인가에 대한 통념은 좀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 외부에서 나타난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면 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요즘 진정서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아이디 룸룸님께서 혹시 진정서 넣으신 다른 유저분이 있을까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진정서 자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이건 어느 부분에서 있는가 하면 형사 체계, 형사 재판 절차는 첫 번째는 유무죄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유무죄 판단을 통해서 유죄가 되면 그 사람을 얼마만큼 형벌을 과할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이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부분의 진정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건데 유무죄 판단할 때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어서 네.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요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서 증거를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는데 진정서를 읽으면 그 예단 판단이 있을 수 있어서 법원도 유무죄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읽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진정서가 유죄 판단이 난다면 분명히 법원은 읽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공부는 진정서를 통해서 형량에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일에 서면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죠.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 네네. 입양 절차 전반 공적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입양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 곧바로 이어서 입양이 문제가 아닌데 왜 이러시나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동 학대가 핵심이지 입양이 문제가 아니다. 후속 대책으로 이제 입양 절차 점검하라는 지시가 좀 본질이 왜곡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입양 자체가 거부되는 그런 상황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사람들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 그 아이를 보내주는 거는 그건 필요한 일이죠. 다만 그 필요한 가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정으로 보냈을 때 아이가 제대로 양육되는지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입양을 할 때 정말 입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졌어야 한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 양모에게 약간 사이키아트리 정신과적 네네. 질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촘촘하게 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고 그 입양의 정당성, 당위성, 그 동기가 적법한지를 확인한다. 요까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예.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8세죠. 17세, 18세 때까지 그 양육했는, 입양했는 가정에서 레포트를 써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네. 이 아이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10년 이상 자라면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한 1년 단위로 가정을 옮겨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아이가 건전한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게 양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양부모가 아이를 10년 키우는 게 아니라 1년은 A 가정, 그 다음 가정 뭐 B 가정, C 가정으로 갈 때 앞에 있는 레포트가 있으면 이 아이를 1년 정도 키우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천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든다면 한 가정에서는 충분히 그걸 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양을 하더라도 뒤에서 그 보건복지부가 됐건 아니면 전담 공무원이 됐건 그 입양 가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입양 가정에서도 그 아이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제 서술하고 입양 기간도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핏줄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한 집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1년, 2년 단위로 그 가정에서 아이가 크고 또 다른 가정으로 갈 때 그 가정에서 애가 제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앞에 있는 장단점 있고 단점이 있으면 이렇게 좀 고쳐갔을 때 좋다는 게 꾸준하게 나온다면 입양의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턱을 넓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국회도 굉장히 바쁜 모습입니다. 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서도 방지법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 달부터 긴급 분리 조치가 2회 이상의 아동학대 가정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2회일까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는 의문이고 이게 분리하여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권고라는 게 두 번째 의문입니다. 사실 아동학대가 딱 일어났을 때 그 아동학대를 종래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원호적이고 복지적으로 바라봤기 네네. 때문에 이게 범죄가 아니니까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 915조의 징계권이 폐지가 됐어요. 즉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없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훈육은 그 자체로 폭행이고 그 자체로 범죄라고 예, 본다면 첫 번째 부모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저는 즉시 분리를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폭행이 부모의 입장에서 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평가해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때 원가정으로 돌려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부장적 사회, 아이는 나의 소유물,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는 그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어올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한다. 예. 스웨덴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러한 징계권이 없을 때 엄청난 문제가 많았거든요. 막 부모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지금의 스웨덴에 출장 갔을 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이를 때릴 수 없다는 게 그게 인식으로 우리가 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람의 외모 평가가 너무 쉬웠어요. 예. 근데 지금 절대로 사람의 외모 평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내려왔는 인식의 전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거는 아이에게 훈육하는 거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1회 폭행이 일어났을 때 그게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당위를
부여해야 경찰도 이건 범죄니까 당연 분리하겠다. 그렇게 나오지 권고가 나오면 또 매스업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모의 말 듣고 되느냐 우리 뭐 APO에게 전하고 이러면 똑같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적시분리권을 당위적으로 부여해야 된다. 왜? 민법 915조가 삭제됐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아이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어떤 시설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이가 갈 수 있는 시설이 72개밖에 없어요. 전국에요. 네네. 아동학대 사건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아동을 분리했을 때 갈 수 있는 장소는 72개밖에 없다.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거든요. 예, 예. 제가 원가정 보호주의를 포기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입법화 시킬 수 없는 게 이 쉼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이 시설 자체가 아이에게 또 하나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은 꼭 꼭 좀 필요한 게 아이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학대받았을 때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장소이고 아이가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장소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로 판단이 된 사례들의 통계를 CG로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17,000여 건이 신고가 됐고 이 중 학대라고 판단을 받은 것이 10,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5년 만에 2019년에는 이게 신고 건수가 4만 건을 넘겼고요. 학대라고 판단된 것도 3만 건이 넘었습니다. 네네. 근데 쉼터는 72개. 그러니까요. 사실 예산과 인력이 보완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입이 아픈 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로만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원가정 보호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쉼터가 사실 과밀 수용이 되어 있어서 아이에게 2차 피해 일으키면 제가 판단해도 그래도 부모가 낫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좀 아이가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느낌으로 곱하기 100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7,200곳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제 해시태그 열풍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모 물결, 애도 물결을 이끄는 역할도 하지만 금전적인 이득을 이 해시태그로 인해서 얻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참 이걸 뭐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느냐 오히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처벌까지는 어렵겠죠. 이건 정말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 그리고 우리 정인에 대한 국민 전체의 애도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해시태그를 어그로고 해서 이제 데리고 우리 쪽에 좀 많이 이렇게 트래픽을 높이는 역할로 하는 건데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돈벌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과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준점의 한계가 죽음이 장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죽음이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그리고 그 아이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덧없는 황망한 죽음이라면 이 죽음만은 우리가 깊이 애도하고 이 죽음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좀 성숙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요. 한 번만 더 정인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아이가 매일매일 그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말은 많았습니다. 사과와 대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데 말만으로가 아니라 이게 달라지려면은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행동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께 기대해야 되겠죠. 대통령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국무총리께서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걸 떠나서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의 인식이 변해서 정말 아이 중에 한 사람이 어제하고 다른데?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경찰관은 끝까지 그 신고자에게 이 사건의 정황을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끝까지 완결될 수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셜 라이브 이브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